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안티드론 기술. 2.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의 프로젝트. 3. FA-50은 유럽 하늘을 지배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SF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를 선보인 것이죠. 얼마 전엔 이 레이저 무기를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 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욕구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타격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하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과 식량 창고 등 후방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본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에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았죠. 실제 타격의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머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빈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집약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 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영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 포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랄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랄은 기동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엠슈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 디펜스가 주력 무기로 방산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 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도 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탱크뿐만 아니라 한국 전투기들이 유럽 시장을 휩쓰고 있다. 조용한 중립국 스위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국가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두고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F-35 기종을 수입하기로 결정지은 사항에 대해 반대파에서 비용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툼 가운데 갑자기 한국의 FA-52 해결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지난 2020년 한국과 소미아를 체결하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스위스 언론이 한국 공군 전투기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보도를 내보내 국내외를 뜨겁게 달렸고, 이를 본 반대파에서 스위스 차세 전투기 사업을 한국산 무기로 갈아엎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체 스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할 것만 같던 중립부 스위스에서는 최근 F-35 전투기를 두고 스위스는 기존 주력 전투기인 F-5와 FA-18C가 노후화된 탓에 새로운 전투기로 F-35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순조롭게 미국과 계약을 마무리 짓고 전투기를 인도받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 FA-18C는 아무리 애써도 2030년까지밖에는 운용할 수 없는 기체입니다. 주변국들이 운영하는 전투기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스위스도 국방력 증강을 위해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F-35 도입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무려 6조 2,500억 원. 이외의 무기를 구입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F-35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격이 끝까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중립국인데다가 인구도 적고 최신형 전투기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반대파에서 사업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걸고 넘어진 것이죠. 특히 좌파 정당과 반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사업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프리스카 사일러 그라프 사회민주당 의원은 유럽 내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국의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리오나 슬라터 녹색당 대변인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인 유로3, 유로3에서 전투기를 구매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반대 세력들이 나서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스위스 의회를 통과해야 했기에 정부의 계획대로 F-35를 구매하는 것은 묘한 일로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3일 스위스 내각 사무처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미국 F-35 전투기 36대 구입과 관련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10만 명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결정에 여러 좌파와 반전 단체들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향후 전투기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를 가만히 두고 F-35 계약에 있어 이를 중대한 방해가 본 것인데요. 그 결과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무시하고 이미 결정된 F-35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힙니다. 여론을 등지고 무리하면서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았고 이미 F-35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한몫했습니다. 투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표 결과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더라도 수입하고 나서 현지화 과정을 거치는데 또 몇 년이 밀린다고 본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죠. 국민투표 결정을 뒤엎은 스위스 정부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 결정 과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스위스 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스위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비단 스케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위스 정부의 국제 전략과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정체성을 누가 묻는다면 스위스 국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들이 중립국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것입니다. 작은 땅에 그것도 뚜렷한 산업도 없이 오랜 세월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중립국 선언이었습니다. 자국의 일에만 신경 쓰고 그 어떤 외부의 간섭에도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철칙을 오래도록 지켜왔기에 다른 국가들은 스위스를 건드리지 않았죠. 스위스는 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에 털을 잡고 있고 각종 무기는 물론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기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별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립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자 스위스는 중립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의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요구사항인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반환을 러시아에 촉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제2회 크림 플랫폼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과 주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점령당한 기존 영토는 물론이고 2014년 강제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가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전쟁의 최종 목적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본래부터 러시아의 소유였으며 러시아계 민족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2014년 병합 때는 아무 말 없었다가 전쟁이 시작되자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와중에 스위스의 발언은 중립국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에서 근영 외교, 중립국 가치를 지향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언을 내뱉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부올리가르히의 비밀 자산이 들어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으로 치우쳐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무기 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친서방 노선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중립국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서방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스위스 대통령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스위스는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스위스에게 고민거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스위스를 향해 적개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가 스위스까지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상황, 스위스는 급하게 병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중립국이라는 포지션 덕분에 군비를 필요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중립국 포지션을 버렸으므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F-35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동시에 패트리어트 지상 방공 시스템 도입을 노리던 스위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했습니다. 만약 F-35 사업이 엎어질 경우 미국 지상 방공 시스템 도입 또한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전투기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해결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F-35 대신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반대 측에서 이러한 의견이 고개를 내밀자 스위스에서는 한국 방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 특히 전투기 부문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FA-50의 도입을 스위스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비싼 가격으로 인해 F-35의 도입을 주저하던 스위스가 저렴한 가격에 미국의 전투기와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FA-50을 이용한다면 비용 측면에서도 화력 측면에서도 스위스는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돌연 이러한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바로 한국 공군의 우수한 전투기 FA-52 실전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능을 소개한 스위스 언론이었는데요. 블룸버그를 포함한 다수의 매체는 한국산 전투기가 다른 국가의 전투기, 특히 미국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화력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부담되는 여러 국가에게는 FA-52야말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죠. F-35의 비싼 가격에 허덕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던 스위스는 이 최선의 선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파는 이를 계기로 심지어 첨단 전투기의 고향인 미국에서조차 FA-50을 눈여겨보고 도입까지 논의하는 가운데 스위스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F-35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스위스는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미를 체결.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FA-50구매로 거래에 물꼬를 터 놓으면 향후 한국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길 KF-217까지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4.5세대 전투기의 최강자라 불리는 KF-21과 FA-50을 동시에 운용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유럽 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어가는 FA-50과 KF-21. 중립국인 스위스조차 기존 사업을 업고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의 무기 사업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한국산 전투기가 스위스 하늘을 수놓는 날이 오길 바라며 한국 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가가 찾는 효자 수출 품목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기 기원해 보겠습니다.